이 철학에서는 이 세 번의 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베이컨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형이상학적 깊은 잠, 디프 슬리프, 형이상학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은 합리주의적 형이상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멀리하고 경험과 이반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적대하는 이성만을 최고로 치는 그런 학문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계속되어 왔고, 서양에서는 그 철학은 이제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으로 이어져 왔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말하면 이제 교부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철학이 교부 철학이에요. 교부 철학이란 신학의 시녀로서의 철학을 하는 걸 교부 철학이라고 해요. 교부가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목사님들 철학. 그런데 나중에 토미즘이라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이 중세 때 이제 중세 말에 이제 생겨나는데, 중세 말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 좀 전에 1300년경 14세기에 생겨나는데, 이 신학은 네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태제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태제들을 바탕으로 또는 그것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그런 걸 토미즘, 즉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과 철학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데카르트주의의 독단적 단점이라고 그랬는데, 데카르트주의는 이 두 철학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적인 대성공으로 말미암아 교부 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을 잊어버려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 즉 플라톤주의적 철학을, 네오 플라톤주의적 철학을 되살려내는 게 데카르트예요. 어때에 맞서서 당시 스콜라 철학으로서 지배적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네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맞서서 데카르트가 새로운 철학을 한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도 새로운 철학이 아니라 당대에 수백 년 동안 지배했던 토미즘에 대항해서 그 중세 초에 등장했던 네오 플라톤주의를, 즉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되살리는 거예요. 하나도 새로울 거 없어요. 심지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명제도 전혀 데카르트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에요. 완전한 표절이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표절이야. 코기토 에르고 슘이라고 데카르트가 이제 한 말을 라틴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회의한다, 나는 착각한다, 그럼에도 나는 존재한다. 착각하는 동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착각으로 미스테이킹 하고 있는 나는 있어야 되니까 나는 존재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말하고 뭐 그렇게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지. 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 몇 번 하지도 않아요. 대체로는 나는 회의한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도 회의한다, 의심한다. 의심하는 것은 의심함으로 존재하는 거죠.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는 한 나는 존재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의심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나, 의심은 사유의 작용이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이것도 표절할 정도고, 특히 플라톤주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부정했어요. 이데아론을 부정하고, 그런 이데아는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범주들만 있다 그랬어. 카테고리. 그게 아까 진로인이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인데, 실체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거부하고, 데카르트는 거부하고
다시 그 이데아론으로 돌아가요. 이걸 본유관념이라고 그러는데 innate idea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요. innate idea, 본유관념이라고 꼭 번역해야 돼.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 철학의 오래된 번역 약속이라 100년이 넘는 번역 약속이야. 본유관념,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를 본유관념이라고 옮긴 거죠. 이 데카르트가. 본유관념이란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령 어떤 것이 본유관념이냐, 나, 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들은 다 가지고 나오는 거다. 관념들은. 수학에서는 수 1, 2, 3, 4, 5, 6 같은 그 수관념은 인간에게 본유하는 거다. 근데 이제 나중에 데이비드 휴먼은 수도 전부 열 손가락으로 손가락 씌워서 한 거고, 아무리 어린이라도, 이제 내가 말할 때는 아무리 어린이라도 크고 작은 건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2, 3살 때도 벌써 큰 거 달라고 떼쓰는데 남의 건 커 보이고 작아 보이니까 맨날 남의 거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건 안단 말이야, 느낌상. 크고 작은 것의 느낌이 수량의 느낌이거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칸트도 수량을 연역의 산물이라고 봤어요. 얘는 이제 본유관념이라고 봤어. 그 본유관념은 몇 가지를 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도출, 연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데카르트주의예요. 연역할 수 있다 이 대목은 약간 아리스토텔레스 냄새도 나기도 하고, 상기설적인 게 아니라 연역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데아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할 때 모든 사물의 이데아가 있다면 이데아는 상당히 많아야 된다. 그렇게 봐서 소의 이 누렁소의 이데아, 검은소의 이데아, 얼룩소의 이데아 막 있다면 그 소를 다 포괄하는 또 소라는 이데아가 있어야 될 게 아니야. 이소 저소 뭐 그런 소들의 이데아가 있고, 그러면은 또 그걸 포괄하는 소가 있다면 이데아의 수는 자연적으로 있는 소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 포괄하는 이데아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계속 새로 생겨나는 인간의 발명품들이 있잖아. 뭐 맨날 플라톤은 침대의 이데아, 의자의 이데아 그런데 침대 의자 말고 우리나라는 요새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안마 의자도 있고 뭐도 있고 또는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런 거. 그러면 컴퓨터 이데아가 있었느냐, 옛날부터 타고날 때부터 그거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걸 들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데아론을 거부해버려요. 근데 이제 그거 거부당한 것을 아니까 데카르트는 그 이데아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본유관념은 기본적인 것만 인간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다양한 걸 도출하는 건 이성이 하는 걸로, 연역하는 건 이데아론 더하기 연역론이지.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이데아론을 본유관념론으로 전환시킨 이 본유관념론의 독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연세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인간의 이성의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 그걸 독단적 단잠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독일 말은 도그마티셔 슐루머라고 불렀다. 이건 누구 용어냐? 칸트가 데이비드 휴머를 읽기 전에 자기가 빠져있던 상태를 이렇게 불렀어요. 데카르트주의의 독단적 단잠에 빠져 있었고, 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프니츠나 또는 크리스티안 볼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자기는 이걸 벗어나서 경험론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비판적 경험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이 독단적 단잠에도 안 빠져서 중간에 있는 중도적인, 즉 비판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다. 자기를 그래서 중도 노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가 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 칸트가 직접 하는 소리 들으면 나는 솔직히 고백한다. 394번 각주예요. 데이비드 휴메의 기억은 여러 해 전에 나의 교조적 단점을 중단시켜준 바로 그것이었다. 이 교조적 단점은 여기서 자기가 아까 칸트가 있다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교조적 단점은 어디서 왔느냐? 데카르트주의를 말하는 거야. 바로 그것이었다.
였고 사변 철학 분야에서의 나의 연구에 완전히 다른 방향을 부여해 준 것이다. 즉 비판 쪽으로 가게 만들었다. 뭐 교조적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쪽으로 가게 해줬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경험론 쪽으로 갔다는 소리는 아니야. 그리고 너무 경험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칸트는 회의주의에 빠져들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회의주의로도 빠지지 않고 독단주의로도 빠지지 않는 비판적 중도를 갈 것이다. 휴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가 여러 차례 여러 단계를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플라톤 죽은 뒤에도 아카데미는 계속 살아있어요. 내가 죽은 뒤에도 황태현 아카데미는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카데미 중간 단계에 회의주의가 있었어요. 적당한 회의주의인데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령 소금은 왜 짜지? 이러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왜 중력은 존재하지? 그것까지도 아까 원인을 파고드는 것을 거부원이라고 데카르트가 그 목적인이 형상이 이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응? 여기서 그리고 아까 작용인도 없앤다고 그러는데 작용인을 없앤 이유는 작용 반작용만 연구하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어떤 힘이 타격에 그에 반사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의 원인을 알려고 햇빛이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 관계들을 알아내는 것이 과학이죠. 나무가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 관련이 있다. 이거 알아내는 건 중요한 지식이라고. 근데 이 흉은 건전한 그런 회의주의,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어디서부터는 알 수 없다는 거, 불가지론을 인정을 많이 해요. 그것을 회의주의라고 그랬고, 특히 이제 이 리얼리티와 관련된 회의주의는 지금 우리 유진이는 내 앞에 있지만 내가 등 돌려 앉으면 나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유진이는 기억 속에만 있다고. 거기서 기침하지 않고 있는 한 기억 속에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기억이 5분 가고 10분 가고 그러면 안전할지 몰라도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2시간, 3시간 갈 때 제가 저 앉아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도 돌아 앉았더니 있어. 만약에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나는 2시간 사라진 유진이의 모습을 그냥 건너뛰어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2시간 사이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건 모르겠다고 하면 이제 회의주의에 빠져드는 거야. 유진이가 확고하게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유진이의 존재는 나의 보고 안 보고에 달려있는 완전한 주관주의적 인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지? 응? 객관주의는 불가능해.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존재하는데 내가 오감으로 유진이나 근육이를 인지하는 한 그건 그 너희들의 객관적인 실존을 나는 확신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도 유진이가 여기 앉아있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또 미국을 여러분들 가봤어? 미국 안 봤지? 근데 있다고 생각하지. 막 의심을 해봐. 미국 진짜 있는 거야? 내가 안 보고도? 남한테 소문만 들은 거 아닌가? 그 소문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 것인지는 다 안다는 걸 인정한다면 미국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식도 오류일 수 있는 거야. 모든 지식이 회의주의에 빠져들지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미국을 본 사람은 미국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미국을 보고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미국이 지진 나갖고 없어져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9.11 테러 같은 일이 백악관에서 벌어서 미국의 참모가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100% 없으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와서 금방 미국 보고 와서 하루 전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존재는 의심할 이유는 또 너무 충분하다. 그게 휴음적 사고야. 미국에서 와가지고 다시 미국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해보고 내가 전화해봤는데 있더라. 계속 경험적인 터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그러지 않죠.
대단히 띄엄띄엄 경험적 터치를 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이걸 설명을 못해요, 끝내.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마냐면 커먼 센스, 일반 대중들은 이 세계의 존재나 사물들의 존재, 뭐 유진이 근육의 존재만이 아니라 사물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등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커먼 오피니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커먼 오피니언을 또라이가 안 되려면 너무 철학으로만 가지 말고, 그건 이성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의심증이야. 의심병.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상식적인 대중의 대중적 의견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철학이 대중적 의견이네 굴복하면 그건 철학이 아니죠. 이제 칸트가 그걸 비아냥거린 거예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 가장 올바르게 생각한 사람은 흉식으로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회의주의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자기는 중간 단계의 건전한 회의주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베이컨은 흉내를 내면서, 베이컨도 좀 이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건전한 회의주의, 꼭 필요한 회의죠. 인간이 오만 방자하지 않으려면, 이 우주의 비밀을 다 안다거나 사물의 비밀을 안다거나 사기치지 않으려면, 오만 떨지 않으려면 인간이 알 수 있는 데까지는 확실히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라고 그러죠, 공자가. 그건 똑같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직지신경에서 그렇게 오감으로만 하면 대상세계가 다 의심스럽잖아요. 그 실존이, 리얼리티가 의심스러운 거야. 다 환상 같은 거야. 네? 직지신경은 그 의심을 하고 있는 제자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요. 안 아파? 아프지? 내가 존재하지? 힘으로 입증을 해주는 거. 거기 이제 불교적 해석은 좀 다르지만, 내가 직지신경을 내가 이해하면 그건 정확히 오감으로 벌어지는 성질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내가 파악하는 성질로만 아니라 힘으로 존재하는 거야. 모든 사물은. 근육은 나한테 버틸 수 있거나 말 안 들을 수 있거나 내가 하라는데 잠자버릴 수 있거나 그만 보라는데 계속 교정을 보고 있거나 이런 지 멋대로 하는 그 고집스러운 힘들로 존재하는 거야. 사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 힘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 힘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그 실제성, 사물의 실제성은 뭐가 개런티하느냐? 그 힘이 개런티한다. 그 힘은 극동에서는 기라고 했다고 그랬죠. 기. 아우 기 죽어, 아주 기사로, 아우 감기 걸렸네, 뭐 온갖 뭐 살기가 느껴지네, 모든 데다 우리는 기를 붙여요. 그지? 그 기로서 아는 거. 이건 기를 아는 것은 오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감각으로 아는 거다. 근감각. 머슬 센스라고 그래. 머슬 센스. 육감이 여섯 번째. 만약 육감을 투입하면 왜 대중적인 사람들은 일체 이 세상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느냐? 이 대중은 말이야, 이 세상을 육체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 이고 가는 사람, 짊어지고 가는 옛날 사람들만이 아니라 집에다가 물건을 배달해주는 사람 전부 힘으로, 또 어디서 감자튀김을 튀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더위 속에서도 그 열의 힘이잖아. 그걸 버티면서 자기가, 보통 사람 뭐 서 있지도 못해요. 그 오랜 숙련된 인내력, 힘으로 그걸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글지글 끓고 있는 끓는 기름의 그 화력을 못 느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매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름의 실존이 의심스러워? 빠지면 죽는데 거기 손만 들면 다 튀겨져 버리고. 이 세상을 다 힘으로, 매일 경험적인 체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물들의 실존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식적인 의견에
그 데이비드 휴미 의존하겠다고 그런 거야. 근데 왜 의존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몰랐어. 그렇게 하면 건강하더라지. 내가 건강한 건 내가 기로서 설명한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기운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지게로 물건을 꼴을 비고 가든 돌을 짊어지고 가든 그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는, 바람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람의 힘을 느끼듯이 돌멩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돌멩이의 힘을 느끼지, 그 느끼는 자가 돌멩이의 존재를 의심하겠어? 응? 이 사람들은 오감으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오감 더하기 육감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건전하다고. 한쪽으로만 자꾸 해가지고 사물을 의심하는 회의주의 질병에, 정신병에 빠져들지 않는단 말이야. 철학자처럼. 너무 철학만 하지 말고 상식인 사람들을 쳐다봐라. 이런 그런 데이비드 휴메의 말은 맞는 말인데 과학을 또는 철학을 포기하는 말이야. 나처럼 거기까지 설명해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철학자가 똑같은 그런 힘을 느낀다면 일반 아까 일꾼들처럼 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기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 세계를 전개해야 되지. 물질과 기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주역에서는 말했다고 그랬죠. 정기 유물. 아주 정제된 기는 사물이 된다. 거꾸로 아인슈타인은 2는 이꼴 mc 자승. 질량 곱하기 소리 속도의 자승은 에너지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량, 물체는 뭐야? 질량은 에너지를 소리 속도 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게 질량이야. 예? 그리고 에너지와 물체가, 물질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했으니까, 물론 수식어로 푼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 동양은 그 직관으로만 알았을 뿐이고, 수식어로는 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세상에 대한 회의에 빠져든 적이 없다. 극동의 사고의 건전성은 이 세상을 형이상학적으로 사고하다가 또는 감각주의적으로만 사고하다가 회의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응? 개그에 빠진 적은 있지. 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자는 나는 백마를 타고 가면서 나는 말을 타고 있는 게 아니다. 너 말 탔잖아. 나 말 아니야. 이거 백마야, 백마. 흰말이야. 다른 말 갖고 뭐 이거나 맞춰. 뭐가 검은 말 하나 끌고 와서 누가 그러면 검은 말하고 흰 말이 얼마나 다른데 너는 그거 말일지 몰라. 나 말 아니야. 그렇게 하고 가다가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마세를 내야 되는 통과세. 문지기는 말세를 내라고 그래. 백마 타고 있는 양자한테. 나 이거 말 아니라고. 왜 안 통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내 자식아. 혈손자 내고 통과했는데. 그 개그지, 개그. 저는 말 주변으로는 말이 아니라고, 백마는 비마라고 우겨가지고, 딴 사람을 물먹일 수는 있어도, 아예 무시해버린 그 관문 수문자는 못 이기는 거야. 어? 그런 개그의 회의주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실제론과 명목론, 말이라는 것은 명목으로만 있는 거냐, 실제 하는 거냐, 그 논쟁을 리얼리즘 또는 노미널리즘 논쟁이라고 그러거든. 응? 그런데 그 논쟁의 개그는 할지언정 삶으로 실존을 무심하는 그런 형이상학은 없었다. 또는 그런 감각주의적인 것도 없었다. 왜? 사물은 모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전에 짠맛이나 뭐 아까 노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속성이야. 그런 퀄리티를 갖기 이전에 그 퀄리티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묶고 있는 힘이 있는 거야, 사물들은. 안 그러면 그건 먼지로 흩어져 버리지. 그 힘이 결집력이 없으면.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자기는 독단적 단정에 빠져 있었다. 근데 그걸 데이비드 휴미 깨워줬는데 나는 깨어나서 인간이 회의주의에 안 빠지고도
비판적인 범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도출해낸 게 범주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시 아까 수량에 관계되는 거, 전부냐, 뭐 부분이냐, 막 이런 것들, 크냐, 작냐,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합해서 12개의 범주를 도출해내는데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면서 이거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그 본유관점이 있다는 건 부정하고 범주론을 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야. 그쵸? 그런데 형 이쪽에 사회학이나 도덕으로 가버리면 이제 플라톤주의로 가는 통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합쳐서 데카르트를 극복한 듯한 모양을 취해요. 약간 새로운 신장개업이니까 엄청나게 착각해요. 새로운 걸 오해한다고 사람들이. 칸트의 철학을. 근데 플라톤에서도 칸트까지 완전히 정확히 말하면 개소리 아니면 소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인간은 인식할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을 이성에서 도출을 하는데, 이성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인식을 위해서 따라서 만들어내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12개의 범주는 순전히 경험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연역했다고 보는 거야. 네? 연역으로. 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순율, 동일률과 모순율에서 모든 것을 거의 알 수 있는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A는 A하고 같죠. 그러면 A가 아닌 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지. A는 A는 동일률이라고 그러고, A는 B 이꼴이 아니고 BA와 이꼴이 아니다. 모순율이라고 그래. 동일률과 모순율에서 모조리 논리학을 끌어내가지고 범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성은 타고났지만 아까 말한 플라톤의 이데아는 타고나지 않았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부터 다 도출하려고 하는 연역론인데, 그 점에서는 칸트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대신 여러 가지를 늘리지 않고 12개의 범주로만 한정을 했어요. 그것을 경험 사실에다가 적용을 해서 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순간 인식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경험 자료는 아직 인식이 아니고 경험 자료에 이 12개의 범주를 적용해서 종합돼야만, 종합적 인식이라고 그러는데 종합돼야만 인식이 발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자와 정확히 반대말이야. 공자는 다문당연의 경험을 많이 모아서 거기로부터 순서를 찾아내서 그대로 서술어 오는 것이 지어내지 않고 인간의 사유를 사물에다가 내리먹이지 않고 거기다 빵 찍듯이 찍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것이 인식이라고 했는데, 이자는 인간의 인식 범주로, 사전에 갖고 있는 인식 범주를 인간이 머릿속에 짜내가지고 들이박는 거죠. 국화빵 찍어내듯이. 그게 인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 사물 자체는 변형되죠. 실험실에서 뭘 고문해서 만들듯이 똑같은 식이고,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스승으로 모시고 자연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워야 되는 건데, 스승이라고 해놓고는 그 스승을 고문하는 방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연을 고문하는 방식, 실험을 고문이라고 보고 고문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공자가 말하는 다문다견의 경험 자료, 베이컨이 말하는 박물지적인 경험 자료가 아니라 뭐 몇 번, 한두 번의 경험 자료를 가지고 막 찍어내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실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범주를 적용해서 아주 부실한 지식을 만들어내 가지고 완성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히 그 이성의 정신이 빨린 자가 이성에만 너무 의존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부패한 국토건설부 공무원이 부실공사 하는 데다가 막 그 중공검사 낙인 찍어준 거나 똑같은 인식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지. 인간을 집어넣어서 인식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범주를 집어넣어갖고 인식하는 거라고.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를 한 것과 같은 뒤집은 사고다. 사물의 중심을 옛날에는 돌았는데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거꾸로 사물을 우리 중심으로 돌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인식 주체를 중심으로 사물이 돈다. 근데 무슨 정신 나간 친구인지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낸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데,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올바로 사물을 인식을 하고 사물을 중심으로 데카르트는 돌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 저는 사물의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천동설이나 똑같잖아. 지동설을 천동설로 바꿔놓고는 거꾸로 엉뚱한 코페르니쿠스를 갖다가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전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 알고 믿고 있는 칸트주의자들이나 칸트는 내가 볼 땐 정확히 정신병자들이야. 예? 지금까지 사물을 중심으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사물 근처에서 얼쩡대거나 사물 중심으로 돌았던 것은 올바른 거야. 그 베이컨 이래로. 근데 그것을 칸트가 사물의 인간의 범주를 중심으로 돌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건 비유로 말하면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돌아가 버린 건데, 거기다 대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정신병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한번 강의 들었으니까. 알아?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인식할 능력이 인간학적으로 논의를 하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성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늘이 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은 하늘이 줬는데 감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성이 아주 중요한 거죠. 칸트 입장에서. 그 이성은 그러한 연역할 능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법칙을 갖다가 찍어내릴 수도 있고 흠정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고, 자연을 스승으로 해놓고 스승을 제자가 고문하듯이 막 그런 건방을 떨어도 되는 능력을, 건방의 허가를 받았고, 인간학적으로 막 그걸 정당화하는 거야. 지가 지어낸 철학적 인간학으로. 인류학이 아니야. 안트로폴로기는 인류학이라고도 번역해도 되고 인간학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앞에 필로소피컬이란 말이 붙으면 앤스로폴로지는 인간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칸트의 인간학으로 그러한 능력을 인간이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성은 누가 줬어? 하늘이 줬다. 인간학으로 이성은 그 능력을 갖추게 해놓고 세 개의 비판사를 썼단 말이야.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의 세 개의 비판사를 썼어요. 비판 이전에는 뭐가 있냐? 이 철학적 인간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적 인간학은 비판서를 과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적 인간학은 비판 이전의 과학이니까 메타 과학이거나 과학이 아니죠. 그거 뭐냐? 야구야, 야구.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왜 이성이 그런 능력을 가졌느냐? 하느님이 줬으니까. 결국 하느님 이야기로 다 돌아가 버리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 비과학 위에 과학을 세 개를 세워놨다? 이건 뭐 하우스 오브 카드죠. 사상 누각이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주로 칸트 철학을 포스트주의자들은 많이 비판을 해서 무너뜨렸어요. 이 칸트의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위안을 하는 거, 자기 위로를 하는 걸 인간학적 단잠이라고 푸코가 비아냥거렸다. 인간학적 단잠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세 번의 단잠. 형리상적 단잠을 데카르트가 깨워줬고, 베이컨이 깨워줬고, 데카르트주의적 독단론의 단잠을 데이비드 휴미 깨워줬고, 인간학적 단잠을 오늘날 포스트주의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깨워줬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계몽이란 어리석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계몽이죠. 영어 그대로 하면은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enlightenment. 불어로는 루미에르, 그래서 광선, 빛, 그런 말이에요. 그건 전부 그 빛들은 공자가 이제 성실하면 밝고 밝으면 성실하다 하는 명자를 그들이 빛으로 이제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를 처음에 서양에 소개할 때 그랬다고 그랬죠. 자연의 빛의 철학. 본성의 빛의 철학이라는 소리. 자연이나 본성이나 영어로는 똑같으니까, 나투어가. 근데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고 온 걸 계몽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경험론자들은 아까 앞에서 빈 석판, 인간의 머리가
세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쓸데없는 생각들이,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우상이 들끓는데, 그 우상을 먼저 청소하는 거,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두뇌에서 먼저 깨쳐주는 거, 그래서 없애는 거, 그걸 계몽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자연이, 인간의 본성이나 자연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을 청소하는 거, 이성 청소가 계몽이야. 계몽주의, 합리론자들은 이성으로 세상을 계몽을 하고 건방을 떤다면, 이건 자기 자신을 먼저 청소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으로부터 인간의 타고난 이성을 해방한다,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4개의 우상을 제시했다. 어떤 것은 타고날 때부터 생겨나는 우상이고, 오늘날은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은 살면서 생겨나는, 공부하다 생겨나는 이런 우상까지 합쳐 4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랬다. 유진이 읽어봐. 인간 정신의 청소, 우상의 제거. 1113페이지입니다. 베이컨은 자연의 해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염된 인간 정신을 우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지성과 이성의 청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자가 사의불학의 오류 위험과 무의미성을 지적했듯이 고르지 않는 난면견과 같은 이성의 오류 위험과 무능력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칸트처럼 이성을 인간학이라는 이상한 야그를 꾸며가지고 엄청나게 띄우고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칸트주의 같은, 플라톤주의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같은 그 사고에 오염된 이성을 깨쳐야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4가지 우상이 있다. 자. 이 때문에 인간 지성은 그 자신의 문제의 원천이다. 자, 인간 지성은 그 자신의 지성의 문제의 원천이야. 인간 정신 자체가 정신의 문제의 원천이야. 정신을 맑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자.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나타난 결과는 자연에 대한 심층적 무지이고, 이 무지의 결과로서 궁핍이다. 정신이 받아들이고 지키고 축적하는,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의 원천인 사물들의 시초 개념들은 결함에 차고 혼동되고 함부로 사물들로부터 추상된 것이며, 또 정신의 2번째와 기타 개념들 안에도 이것에 못지않은 고통과 비일관성이 들어있다. 사물에 대한 무지를 바로 궁핍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사물을 잘 알고 그 인과관계를 알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부유해 줄 수 있다. 그 부유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물에 대한 무지를 궁핍으로 연결시킨 거야. 경제적 궁핍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서. 자. 그 결과 자연에 대한 탐구에 동원하는 일반적 인간 이성이 잘 기초지어지지 않고 적절히 구성되지 않는다. 인간 이성은 기초 없는 우람한 궁전과 같다. 사상누각. 인간들은 정신의 그릇된 능력들을 찬미하고 경축한다. 하지만 인간 이성은 제대로 된 방법들의 적절한 보조수단이 이용되었더라면, 그리고 정신이 자연에 대해 보다 고분고분하고 자연을 무모하게 모욕하지 않았더라면, 자연에 대해서 건방 안 떨고 무모하게 잘난 척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자연이 가르쳐주는 것을 또는 보여주는 것을 겸손하게 보고 배웠더라면 많은 지식을 얻었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지. 자. 인간들이 획득할 수 있었을 자신의 진정한 능력들을 인간은 놓치고 상실한다. 정신이 너무 이성을 하늘 끝까지 오만하게 격상시키고 너무 많은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모독은 필연적이다. 인간의 정신은 수많은 이상한 방법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물들의 참된 광선을 받아들이는 데 쓸 수 있는 판판하고 광나는 표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난명경이다 이거, 인간 정신이. 이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치료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이 그렇게까지 하늘 끝까지 높여질 이유는 없는 거고, 그리고 성리학은 유교의 아편이에요. 에? 그런 거 알겠어?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사변적 능력이 뛰어난 자보다 경험을 많이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김치 담그고 장 담그는 그 능력이 인류에게 더 유익한 거야. 어?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보다. 정신을 사로잡는 우상은 인공적이거나 본유적이다. 본유적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갖는 거니까 못 벗어나는데 인간이 깨달아서 벗어나야 된다. 인공적 우상들은 철학의 교리와 종파로부터 또는 편벽된 증명 규칙으로부터 인간의 정신 속으로 잠입했다. 자, 여기서 교리와 종파로부터, 이건 무슨 말 알겠죠?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철학으로부터 또는 기독교 이런 것부터 왔다 이거야. 편벽된 증명 규칙은 연역법, 귀납법의 반대, 연역법으로부터 진리도 아닌데 그로부터 온 것이다. 본유적 우상은 감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지성 그 자체 안에 내재하는 우상이다. 왜냐하면 자, 우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유적 우상의 대표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을 위주로 사고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인간이 개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집단으로 태어나지 않지, 개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개체를 벗어날 수 없는 사고를 해요. 대체로 개체의 지평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건 본유적이야, 그야말로. 또 하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지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둥, 어쩐다는 둥 자꾸 종족주의에 빠져들어. 네? 인간이라는 종족 우선주의에 빠져드는 거야. 휴머니즘에 빠져든단 말이야. 휴머니즘 사고에. 마치 다른 동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동물들은 오히려 모르는 것처럼. 근데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냄새를 개가 더 잘 맡지 사람이 더 잘 맡나? 개가 인간보다 빨리 뛰지 사람이 개보다 빨리 뛰나? 아니, 동물보다 못 오는 것이 스스로 가면서도 마치 모든 동물을 당연히 지배해야 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 그런 생각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앞에 것은 개인의 개체에 빠져서 생각하는 거, 그건 동물의 우상이라고 그러고, 뒤에 것은 종족의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벗어나기 힘들어요. 대단히 깨달은 사람만이 벗어날 수 있다. 응? 나중에 이제 개체의 우상이, 동물의 우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될 거야. 자. 왜냐하면 고르지 않은 거울이 사물들의 광선을 그 본래적 모양과 꼴에서부터 변화시키듯이 정신도 감각을 통해 사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충실하게 사물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고 고안할 때 자신의 본성을 끼워 넣어 사물의 본성과 뒤섞는다는 것은 상당히 확실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본성을 끼워 넣어 사물의 본성과 뒤섞는다. 이 칸트가 바로 헌짓이죠. 경험 자료에다가 그냥 아까 빵찍듯이 범주들을 갖다 들이박는다고 그랬잖아요. 뒤섞는 거예요, 그게. 자. 처음 두 종류의 우상은 꽤 어려워도 제거될 수 있지만 마지막 본유적 우상들은 결코 제거될 수 없다. 정신이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고 고안할 때 자신의 본성을 끼워 넣어 사물의 본성과 뒤섞는다는 구절은 칸트의 소위 공허하고 위험한 선험적 종합 판단을 상기시킨다. 베이컨의 관점에서 본다면 칸트의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은 결코 제거될 수 없는 정신의 본유적 우상들을 사물의 본성에 뒤섞는 이런 섞음질에 해당한다. 베이컨에 따르면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칸트의 감성 형식과 순수한 이성의 범주 등은 결코 타고난 합리적 지식이 아니라 모조리 사유 이성의 본유적 우상일 뿐이다. 베이컨은 주제하다시피 네 가지 우상을 타고났다고 하는 것이든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됐다고 하는 칸트적인 범주든 아리스토텔의 범주든 간에 다 사유의 본유적 우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베이컨은 주지하다시피 네 가지 우상을 열거하고 분석한다. 인간의 정신을 가로막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 가르침을 위해 우리는 그것들을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부른다. 첫 부류는 종족의 우상,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다. 시장의 우상이라고 할 때는 통용되면은 모조리 다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 시장에서 뭐가 팔리면 그게 뭐 좋은 걸로 아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장에서 얼마나 엉터리 없는 거 많이 팔고, 마약도 팔고, 포르토폴도 팔고, 극장의 우상. 극장에서 영화를 사실로 착각하는 거. 시나리오를 리얼리티로 착각하는 거. 철학도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이론은 다, theory라는 건 하나의 그런 극장 시나리오야. theory는 시나리오다. 틀리면은 이 세상을 잘못 인식하는 거죠. 형상학적 theory는 모조리 시나리오라고, 극장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 첫째, 종족의 우상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고 자연과 우주의 주인으로 여기거나 인간의 감각적, 이성적 본성의 이른바 본유관념을 특권으로 삼아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격상시키는 온갖 사고방식으로서 저 본유적 우상에 속한다. 종족의 우상은 말하자면 인간 본성 그 자체와 인류라는 종족 또는 인종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인간 감각이 사물들의 척도라는 주장은 그릇된 것이다. 감각이든 정신이든 이 양자의 모든 지각, 인식은 우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것이다. 아까 짠 거, NaCl은 NaCl만 있지 짜지는 않다고 그랬죠. 인간이 짜게 느끼는 거죠. 다만 인간이 짜게 느끼게 만드는 속성은 NaCl에 있는 거지 짠 게 있는 건 아니다. 자. 인간지성은 사물들로부터 광선을 받아들여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자연의 본성과 뒤섞는 이로써 자연 본성을 뒤틀고 망가뜨리는 난면인경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종족의 우상은 인간적 영령 실체의 규칙성 또는 그 편견 또는 그 한계 또는 그 쉴 새 없는 운동의 기원을 두거나 인간 고유의 감정의 영향 또는 감각의 한정된 능력 또는 인상의 양상에 그 기원을 두는 것들이다. 인식론적 종족의 우상의 플라톤적 표현은 이데아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 표현은 아르케 제1원리에 대한 이성적 직관의 이론이며 근대적 표현은 본유관념이고 본유관념론이고 이건 다 동물은 없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데아든 본유관념이든 다 없는 게 인간만 갖고 있는 걸로. 자. 에피쿠리언적 표현은 인간 감각을 진리의 척도 또는 사물의 척도로 보는 감성적 절대 진리 획득론이다. 반면 공자는 베이컨처럼 하늘에서 만드는 본유 인상을 인정했으나 사이불학의 본유관념을 부정했으며 근도, 개연적 지식의 가능성만을 인정하고 득도의 가능성, 절대 진리의 획득 가능성 또는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의 문도 가능성 도를 들을 즉 절대 진리를 들을 가능성을 부정했다. 문도가 가능하려면 도를 듣는 걸 가능하려면 득도 온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득도 온 사람 아무도 없다. 도에 무한히 늘 가까이 갈 뿐이지 그걸 완전히 최종적으로 득도 온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도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자기가 문도만 할 수 있다면 저녁에 들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 못했기 때문에 74세까지 사셨지. 자. 그리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특대하는 도덕론적 종족의 우상의 근대 철학적 표현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 부정되는 합리주의적 도덕, 실천 이성의 이론이고 근대 사상적 표현은 자연적대적 인간 파시즘으로서의 휴머니즘이다. 휴머니테리언이즘이 맞은데 휴머니즘은 그냥 인문주의를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주의와 달라요. 인문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난 거고 인도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아니 공자의 도덕 철학이 전해진 뒤에 인 개념이 확산되면서 나온 거거든요. 인도주의는 여기서 이제 휴머니즘은 인도주의 뜻으로 썼어요. 그 인간만을 중시하는 인도주의로 가게 되면 인간 파시즘이야. 다른 동물들을 말살하려고 드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도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 도덕이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리학자들이나 칸트 같은 놈들은 그 이성이 없으므로 동물을 학살해도 된다는 그런 거나, 근데 학살할 때 동물이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이성으로 느끼나? 감성으로 느끼지. 인간과 달리 동물이 이성은 없고 감성만 있다면 학살해도 아픔은 느낀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는 말일 뿐더러 동물이 이성이 없나? 인간보다 많지 않아서 그러지 동물도 지능이 있어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50 정도 되고 천재 코끼리 같은 경우는 60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돌고래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도덕은 이들이 합리주의적 도덕, 뭐 실천이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천이성이 있다면 굳이 그건 기술이지, 기술을 만드는 공학적인 이성이지 인간의 행동 올바름을 말해주거나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실천이성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인간은 타고나기를 도덕 감정과 도덕 감각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그건 5만 년 이상의, 적어도 5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유전자로 갖추게 된 거거든요. 도덕 감정이라는 것들은. 근데 이 도덕 감정은 그래도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이 동물들이 아무리 적더라도 감성은 뭐 인간만큼 있거나 인간에 육박하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도덕 감정은 동물도 가지고 있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동물의 도덕 감정은 확인돼요. 네? 이 인의애지를 대응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측은지심, 동정심이죠. 또 수호지심, 정의감이죠. 또 공경지심, 시비감각 이런 것들을 4가지만 들었는데 공명이 뭐 여기저기서 당연한 걸로 전제하고 말하고 지나가는 거는 이제 그 근친상간 금기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금기는 꺼리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에요.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높이 완벽하게 발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공명이 가끔 틀리는 게, 오류를 범한 게 이제 바로 이 근친상간 부분이 동물들은 없는 걸로 생각해요. 짐승은 없어서 그렇게 아들이 재미우고 살고 그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거 하나 빼면은 나머지는 과학적으로 맞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인간보다 완벽하지 않아서 그러지 다른 동물들도 근친상간 금기를 가지고 있다. 가령 뭐 인간처럼 높이 발전하지 않은, 그렇지만은 영장류 경우에 가장 낮은 영장류는 이제 원숭이죠. 원숭이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 단층작용으로 인하여 깊이 패여 있는 큰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들은 대부분 같은 혈통인 경우가 많아요. 암컷이 태어나면 같은 혈통과 근친 교배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지 뭐 그들이 알아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유전학을 그들이 공부한 건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암컷이 적정한 성장 수위에 도달하면 그 여러 개의 그 평지에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로 뛰어가는데 4km 이상의 평지를 달려야 돼요. 근데 4km 이상의 평지에 표범, 뭐 그 시라스톤이, 사자, 온갖 맹수들이 지키고 잡아먹으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면 죽는다는 걸 알고 계속 암컷이 그 협곡의 제일 높은 데로 기어 올라와서 이제 뛰면은 평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기회를 봐요. 기회를 보는 건지 지 용기가 굳어지는 걸 기다리는 건지 모르지만 막 망설이다가 뛰어. 다른 4km 너머에 있는 다른 협곡에 이제 다른 원숭이들에
가려고. 뛰어서 거기 가서 이제 시집가는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보고 그랬는데, 그게 근친상간에 대한 꺼리는 의식이, 꺼리는 감정이 없으면 그러지 않겠죠. 네? 동물들도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감정으로 빠른 속도로 인간 행동이나 동물이 스스로의 행동을 교정해가지고 또는 바른게 안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언제 생각해서 결론 내고 추리하고 행동은 막 순간순간 벌어지는 건데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서 있는 PAM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서 Perception and Action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각했다 하면 바로 행동이 따르게 되도록 우리는 조건반사적으로 되어 있든 본능적으로 되어 있든 간에 그렇게 PAM으로 입각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란히 그 파란불이면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확 쓰러졌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서 있는 사람이 무너지고 인지하면은 거의 퍼셉션 액션이 바로 그 이렇게 세우려고 오는 걸로 벌어져요. 근데 이게 뭐 1분이나 그 파란불이 들어오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놓치잖아요. 근데 안 가고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이제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바쁘면 옆에 사람 부탁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을 구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행위지. 근데 거의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거야. 퍼셉션 앤드 액션 메커니즘에 따라 그냥 지각했다 하면 행동은 하게 된다. 에? 무의식이지만 도덕적이에요. 의식적이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안다는 소리인데 지성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야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해. 아따 몸에 뱉네. 딱 그래가지고 그러지. 이게 머리 굴려서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그 이상한 놈인데 그거 뭐 그런 걸 머리 굴리냐. 칸트는 머리 굴려야 도덕적이고 우리 동양 사람이야 데이비드 휴미 볼 때는 머리 안 굴려야 거의 컨벤셔널 또는 습관적으로 헤비철하게 움직이거나 인스팅크트하게 움직여야만이 괜찮은 사람이다. 어? 유진이는 어떻게 움직여? 맨날 생각하나? 하나 선행을 하려면? 어? 내가 다 설명해 놓으니까 빠져나갈 방식으로 대답하겠지. 자. 따라서 이 인간 파시즘적 종족의 우상은 바로 다음 소절에서 상론하는 바 천도의 근본을 두고 지도를 본받는 공자의 인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동굴의 우상은 자기 자신의 사적 편견 또는 기질 체질을 척도로 삼는 개인의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이런 자기 개인을 기준으로 사고한단 말이야. 누구나 개인으로 태어나니까. 내가 마스크를 왜 쓰느냐? 마스크를 왜 쓰느냐? 쭉 조사해보면 소민들은 자기가 안 걸리려고 써요. 근데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남이 자기가 안 쓴 걸 보고 부담을 느낄까봐 또는 약간의 꺼리낌을 느낄까봐 폐를 안 끼치려고 써요. 내가 걸리가 안 걸려가 이제 그건 중요치 않고, 이? 너는 네가 안 걸리려고 쓰지. 어? 솔직히 말해봐. 안 써? 막 해를 미치고 다녀? 어? 반항하나? 정부 조치에 반항하거나 국민에 반항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유교적인 체면 명분의식에서 한국 사람들은 남 때문에 남으로 인하여 마스크를 쓴다. 자기가 이익을 갖는 건 두 번째 문제다. 안 걸리는 이익을 얻는 걸. 서양은 자기들을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과학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엄청 논쟁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논쟁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쓰라면 대처로 쓰고 뭐 근육이 저식이처럼 괴상한 놈들은 안 쓰고 이제 그런 정도인데 꼭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시비 거는 자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뭐 자기 안 걸리려고 쓰지 하면 그게 소음이냐. 유종필이 관악구청장 뭐 이런 놈들. 저 같은 자로 그게 바로 동굴의 우상이란 말이야. 내가 묻는 것은 자기가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70, 80% 어떤 이유에서 쓰는지를 지금 말하고
또 관찰한 건데 자기 위주로 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기 쉬워? 응? 또 개인 컬처는 또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양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 재즈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욱이 저 새끼 좀. 너 아니야? 맨 재즈, 그것도 괴상한 재즈만 좋아하고. 근데 그 개인 차이, 개인의 컬처,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 너무 쓰려고 애를 써야 돼. 자, 그러려면 이건 간단한 거야. 남을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자기 이야기를 내세우기 곤란해요. 안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보면 나는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데 다른 사람도 안 그러네. 자기를 미루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많이 담은 dak연을 하면 이건 해소가 된다. 자. 따라서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 인간들의 환상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일반의 탈선인 종족의 유산과 달리 각 개인은 자연의 빛을 파편화하고 뒤트는 일종의 개인적 동굴 또는 땅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기 인간의 독특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물들이 뭔가에 사로잡히고 혹시 편향된 정신 또는 침착하고 초연한 정신 등 상이한 정신들에 대해 각인하는 상이한 인상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이한 인간들의 상이한 성벽의 인간 정식은 가변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불규칙적인 것, 거의 되는 대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하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이러한 까닭의 인간은 지식을 더 커다란 또는 공동적인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더 작은 사적 세계 속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결국 동굴의 우상은 각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개인적 천성에 그리고 각 인간의 교육, 생활 방식, 우연적 사건 등에 그 기원을 둔다. 그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인간들은 지식과 사상의 특수한 편린들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를 이것들의 저작자, 창안자라고 믿거나 커다란 노력을 이것들에 쏟아부어 이것들에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들은 철학과 보편적 사색에 전념한다면 그들의 이전 환상에 맞도록 이 철학을 사색을 뒤틀고 부패시킬 것이다. 이러한 동굴의 우상은 자연 철학을 논리학에 극단적으로 예속시켜 논쟁 소재로 만들어 무용지물로 만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개인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신적, 감각적, 성향적, 감정적, 육체적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차이를 잘 보고 다른 사람은 유사성을 잘 보는 개인차가 있다. 차이가 잘 보는 사람은 우리 근욱이 같은 경우는 오탈자를 잘 찾더라고. 틀린 거 잘 봐. 대부분 사람들은 옳은 것만 보고 틀린 것은 막 고쳐서 읽으면서 넘어가서 못 찾거든. 개인차가 상당히 있어요. 자.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옛것을 찬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새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추구파와 진보파는 막 대결할 수밖에 없죠, 늘. 이 국민들 안에서도. 자. 고대의 참된 업적을 비판하지 않고 현대인들의 진정한 기여를 경멸하지 않고 중용을 견지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과학과 철학에 대해 커다란 손실이다. 이런 태도는 고대나 현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광신이다. 그런데 진리는 가변적인 것인 특수한 시대로서의 경사로부터가 아니라 영원한 자연의 빛으로부터 찾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광신들을 멀리하고 지성이 이 광신들과 순응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어떤 자는 미세한 것을 생각하기 좋아하고 어떤 자는 큰 것을 생각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물체의 관찰은 미립자와 큰 구조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전자, 즉 미립자의 고찰에 치우친 것은 데모크리토스이고 후자에 치우친 것은 기타 철학자들이다. 그러나 지성은 침투적이면서 또한 포괄적이게 양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적 동굴의 우상은 대개 종합과 분리의 지배나 과잉 또는 박물지적 기록기관의 부분성 또는 크고 작은 대상들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연학도들은 각각이 다 그의 지성을 지극히 많이 사로잡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해야 한다. 사적 동굴의 우상은 모든 인간이 개인인 한에서 개인의 시각에만 갇혀 있으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본유적 우상이다. 그러나 공자처럼 모든 각도에서 다문다견해 박학신문하고 베이컨이 바라듯이 지식을 더 커다란 또는 공동적인 세계 속에서 찾기 위해 삼인행 속에서도 자기의 스승을 찾고 서경의 천시자아 민시, 천청자아 민청 하늘은 우리의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 보고 우리의 백성이 듣는 것을 통해 듣는다 이라고 말했듯이 하늘처럼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민시민청 천하의 백성이 보고 듣는 수준의 최대 범위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박학한 경험에서 배운다면 동굴의 우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인간의 종족 우상도 박학의 기준을 이렇게 동물에까지도 넓힌다면,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동물도 고통스럽다 이렇게까지 넓힌다면 종족의 우상도 극복할 수 있겠죠. 인간 종족도 넘어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천시자아 민시, 천청자아 민청은 이제 서경에 나오는 말이고, 하늘만큼 온 백성의 말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이걸 모델로 임금이라면 임금 또는 행정치자라면 치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든 사회적 지도자들이 백성이 보고 듣는 거 수준으로 자기의 경험이나 다문다견을 넓히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의 그런 동굴의 우상이 극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인행 속에서도 스승을 찾는단 말은, 삼인행면 반드시 거기에 스승이 있다고 그랬죠, 공자가. 왜냐하면 거기서 3인 중에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배우면 되고, 못한 사람이 있으면 타산직으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세 사람만 있어도 자기 스승이 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스승이 될 수 스스로 가이사,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삼인행 속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문다견의 최대 목표는 민시민청이야. 백성이 보는 것과 백성이 듣는 것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공자는 이 모든 우상들 뒤에까지 마찬가지로 모든 우상들에 대한 대항 처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게 딱딱딱 안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 베이컨이 공자에 관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경전을 읽었다고는 볼 수 없어, 너무 이르니까. 근데 벌써 1615년에 나온 마테르치의 공자 소개는 대단히 자세하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1920년대 것이고 그건 1615년에 나왔는데 1620년대 이 책 쓴 사람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라틴어로 써졌으니까. 이 사람 이 것도 지금 뉴 오르가논도 라틴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노바 오르가논 그래가지고 영어로 뉴 오간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오가논. 오가논이란 기관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용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왔거든요. 뜻은 메서드라는 이야기야. 방법론, 방법. 인식 방법, 뭐 아는 방법, 이런 지식의 방법이란 지식학적 방법. 자. 셋째, 시장의 우상은 일상적 언어에서 생겨나는 언어 우상이다. 흉에 의하면 언어는 무의식적 관행 협약이다. 따라서 용수, 흉, 비트겐슈타인 등이 경계한 언어에 빠지는 시장의 우상은 동조에 의해 그리고 인간들의 상호 연대로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이다. 우리는 이 명칭을 인간의 거래와 공동체로부터 취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용된다. 언어로 통용된다. 그러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인공적인 우상이에요. 가령 신이란 말이 언어로 있으니까 신이 있다.
도깨비가 언어로 있으니까 천사가 언어로 있으니까 있는가? 누가 신이나 도깨비를 증명한 적이 있어요? 이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없죠. 또 그렇다고 가령 용수를 말했는데 거기서 말로는 존재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말로는 무라는 말이 있어요. 존재야 마, 유, 무 이렇게 있죠. 모든 나라 언어에 다 있어. 근데 있다고 그래서 있고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딱 있듯이 정지해 있나? 또 그렇다고 없다고 뭐 다 없는 것이라고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은 우리 유진이도 늙어가고 있고 몇 초 지금 2초 지났지? 2초 늙은 거야 네가? 늘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만 있지 존재나 무는 없어요. 이게 용수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그 말이야. 유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유인 것 아니고 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무인 것은 아니다. 오로지 운동만이 생성 소멸의 운동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운동은 뭐냐면 지금 있는 거, 운동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앞에서 운동하는 것은 내 눈앞에서 운동하는 건 있지만 동시에 없어지는 거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통일된 상태에 있는 거야. 모든 사물은 생성 소멸하는 모든 사물은 있음과 없음 통일 상태에 있는 게 옳은데 말로 있음과 없음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아는 착각하는 거죠. 그 통용되니까 시장에서처럼 통용된다고 해서 진리는 아닌 것이다. 자. 인간은 담화로 연대한다. 보통 말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성에 맞게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일상어의 빈한하고 서툰 코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성을 저지한다. 배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 말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데 익숙하게 하는 정의와 설명들은 상황을 전혀 복구하지 못한다. 명백히 말은 지성에 폭력을 가하고 모든 것을 혼돈에 빠뜨리며 인간들을 속여 내용 없는 무한 논쟁과 가공 속에 빠뜨린다. 가령 실체, 나, 너라는 말들은 실존하지도 않으면서 인간들을 오랜 세월 무한 논쟁에 빠뜨렸다. 또한 담화적 의견일치를 진리로 보는 실용주의적 진리 개념은 베이컨의 관점으로 보면 일종의 시장의 우상이다. 자, 나 여기서 실체는 아리스토텔레스 용어인데 실체가 오늘날은 실체를 인정치 않아요. 변화무쌍은 그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실체 개념을 인정치 않는다. 아까 백마는 비마다 그러면 개별적인 것은 백마, 흑마는 존재해도 말을 포괄하는 그런 실체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말은 명목일 뿐이야. 그 경험적인 이 말 저 말을 다 포괄해 주는 것을 공통분모를 뽑아놓은 경험적인 명목이지 명목적인 이름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라고. 응?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개라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 말이라는 실체를. 그럼 우리가 실체란 말을 쓸 때는 컨버세이션, 소통과 편의를 위해서 쓰는 명목적인 범주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나도 나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보거나 만진 사람 있나? 나는 너나 같은 이제 뭐 여기서 뜻으로 내는 건데 나는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한 이래로 뭐 아는 사람 있어? 그 니체는 나는 가장 어두운 인간이 가장 모르는 이웃이라고 했는데 어? 나를 아는 이론, 자아를 아는 이론을 전개한 사람은 철학자는 없어요. 자아 이론을 전개한 사람은 없다고. 내가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자아에 대한 그런 공감적인 이해, 자아는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은 속성이 있어야 인식하는데 자아는 속성이 없잖아요. 어?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 나는 나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를 인지하나? 내가 나를 인지하는 걸 알아야 남이 나를 인지하는 걸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물론 보통 사람들은 모조리 나를 인지하고 너도 인지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론화, 철학화한 적은 없어. 응? 진리를 파악한 적은 없다고. 경험적으로는 다 아는데 경험적으로 안다 해서
진리인 거 아니죠? 학식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응? 아까 할머니 할아버지 장담거나 똑같은 거야. 아직 종갓집 김치로 못 넘어갔어. 어? 대량생산이 불가능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를 알려면 공감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고, 공감 이론이 과거에 어떤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자아 인식은 불가능해서 기껏 해봤자 뭐 자아가 있냐 없냐,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정도. 그 자아가 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뭐 적어도 자아가 존재하고 기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 알지만은, 자아를 남을 이해하듯이 내가 자아를 이해한다. 인간에게는 인식한다, 이해한다 두 개가 있는데, 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속성을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그러고, 이해는 그 사물의 의미를 아는 걸 이해한다고 그래요. 뭐 자아를 아는 것은 자의 의미를 알아야죠. 공자님 여러분 그런 논어 세 번째 구절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아니한다. 이 역시 군자답지 아니한가. 세 번째 구절이야. 논어의 첫 번째 시작할 문장의 세 번째 구절. 나를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 근데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아는가? 근데 남이 나 알아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공자님이 남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말고, 남을 많이 알지 못하는 거,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섭섭해하라.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 다시 또 합시다. 그 참 애플 그 표시에 그 왜 이빨 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유진이 생각했어? 응? 잘 모르겠어. 너는 알아냈어? 이분은 일단 한 입 먹었고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이 그냥 넘기다가 이게 걸리지 않았어. 그래서 발작 먹는 거. 어이, 씹었으니까 넘겼지 무슨 소리야. 한 입 씹었으니까. 아이고 저렇게. 아담이 이브를 너무 사랑했나 보지. 이브가 그걸 먹었다는 흔적을 없애려고 먹은 자를 또 먹은 거야. 입을 더 크게 벌려갖고. 그래서 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애플사가 깊이 생각해서 그걸 해놨는지 생각해봐. 어? 뭐 다른 대답이 있으면 내가 따르고, 그보다 좋은 답이 있으면. 여기까지.